자, 31강 시작하겠습니다. 31번째군요. 첫 번에 시작하는 게요.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부자 6월 20일에 시작했네요. 6월 20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7, 8, 9, 9월 20일은 아직 안 됐으니까 한 두 달여 됐군요. 두 달 20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파넨베르크 강연 모음집 마지막 챕터를 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여태까지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이론적인 것에 속합니다. 미래의 도래로서의 현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래의 도래. 미래는 하나님의 미래 이렇게 우리가 연관할 수 있어요.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래. 그 미래가 왔다.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기독교 종말론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도래 이렇게 하면 철학적인 표현 같지만 물론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즉 그 미래의 도래가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현상이다. 이게 얘기입니다. 미래의 도래로서의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로서의 이렇게 되어 있죠. 뭐뭐로서의 그건 이제 등가적인 거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래가 곧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도래가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미래의 도래는 현상보다 더 존재론적으로 우월한 거죠. 뭐뭐로서의 할 때 이거를 영어로는 as 이렇게 표현해요. as 뭐뭐로서의 할 때 접속사인가요? 접속사는 아닌데 문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어로 als 합니다. als 미래의 도래로서의 현상 이런 제목으로 결국 파넨베르크가 이 책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개념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성서에 있는 용어로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그 개념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현상학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이 파넨베르크 신학의 독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 신학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학적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교리를 보편적 언어와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죠. 뭐 꼭 그래야만 되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지 않냐. 그걸 잘 기독교적 용어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하는 정도로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는 점점 더 보편적인 세계이거든요. 좀 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는 기독교 교리가 성립되질 않습니다. 자연과학, 철학, 예술, 문학, 통틀어서 인문학 이러한 관점으로 기독교가 해명되고 변증되지 않으면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21세기에 들어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만은 아닌 거예요. 주변 상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초기부터 자기를 그렇게 주변 세계의 보편적 개념으로 변증해 왔다는 전통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헬라 철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복음을 변증하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그런 전통이 계속 2000년 동안 되어 왔어요. 18세기와 19세기에 그런 전통이 약간 희미해졌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다시 파넨베르크에 의해서 복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184쪽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패러그래프가 끝나지 않는 중간에 지난 시간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그 각주로 4번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각주 4번이 뭔가 확인을 해볼까요? 각주 4번 헤겔의 엔치클로페디 131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과사전이죠. 엔치클로페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헤겔의 진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 개념이 플라톤의 참 존재의 관념에서 출발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유 한자로 되어 있어요. 실주적인 유 있는 거다. 우시아 헬라어 우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유의 카테고리를 거쳐 실유 호모 우시오스 이럴 때 쓰는 헬라어인데요. 그거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카테고리를 거쳐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 온 변천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해결을 이해하려면 그런 과정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동네 사람들 모여서 서로 자기 주장 막 내세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서구라파 유럽의 정신사에 깊이 들어있는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생한 거예요. 히브리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의 역사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파고 들어가야 기독교 교리의 진수가 뭔지를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거는 약장사가 약을 팔듯이 그저 이 약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많이 잘 먹고 하면 인생살이가 잘 풀린다. 이런 정도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도 됩니다. 그게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길이죠. 자, 그 다음 해결의 진술에 있어서는 본질이 그 자체 참 존재로서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존재에 대하여 우위에 놓여 있다. 해결에게는 본질이 존재보다 우위에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존재와 본질의 관계입니다. 이 상황의 변화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체 개념의 붕괴에서만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태에 어쨌든 본질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술은 현상에 대한 본질의 존재론적 우위라는 의미로 해결이 생각한 것이다. 이런 말들이 딱 들어오진 않죠?
현상에 대한 본질의 존재론적 우위라는 의미로 해결이 생각했다. 비록 존재가 이제는 그것과는 다른 근저인 본질의 현상으로서 특징 지어지는 까닭에 본질이 그 존재의 세계를 넘어서 그 배후에 있는 그 근저에 이르기까지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현상은 본질의 단순한 반사 또는 소외로서 제시된다. 본질이 훨씬 더 우위이네요. 본질, Wesen이라고 합니다. 본질, 독일어로 Wesen이에요. 예, 존재는 Sein이고요. Sein, Wesen, 실존은 Existence, 그런 단어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말로 딱 그대로 번역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씁니다. 실존, 이게 실존, 우리나라 말로는 실제로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원어로 보면 existe어라는 x하고 existere 이게 합성된 거예요. x는 뭐뭐로부터 와요. 탈이라는 뜻입니다. 뭐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실존이다. 이러한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질의 자기소외는 해결의 논리 과정에서 더욱 정밀하게 개념과 이념이라고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건 좀 까다로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한참 생각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해결에 있어서 이념은 그러니까 이 번역해 놓은 단어의 원래 그 원어가 뭔지도 지금 확인할 수 없어서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해결에 있어서의 이념은 무시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그 점에서 이것은 파르메니데스의 무시간적 존재와 비슷하다. 그러한 논리적 구조이므로 해결 철학에서 현상은 페노메논, 현상은 본질과 현상의 관계의 상호성에 대한 그의 통찰과는 반대로 다시 비본질적인 것의 지위로 환원돼 버렸다. 까다롭군요. 해결이 주장한 것처럼 오직 현상 안에만 존재하는 이념 대신에 그의 철학은 실제로는 종교와 역사의 여러 현상들 앞에서는 단지 고정되고 논리적인 구조의 부수적인 예정들만을 발견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가지 공부를 해갖고 와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거 강도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봤는데 엘레아 학파에 대해서 좀 공부해 오겠다 말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게 뭐 나오더군요. 기원전 6세기에 있었던 그런 헬라 철학의 한 파예요. 여러 가지 대립 그리고 다원성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단일론으로 어떤 걸 주장하는 학파라고 하네요. 거기에 파르메니데스도 속하고 그다음에 뭐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185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해겔 자신이 한 것보다 한층 더 대담하게 현상에서 시작해서 현상은 드러나는 거예요. 페노메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존재와 어떤 관계에 있냐 그런 것들을 쭉 여러 학자들 입장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상에서 시작해서 존재와 본질에 접근할 때만 존재와 또는 본질과 현상과의 분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본 칸트는 오성의 모든 기능은 현상과 관계에 있다는 그의 명제로서 이 방향으로 시발점을 제공했다. 이 철학자들이 현상, 존재, 본질, 오성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딱 손에 들어오는 건 아닌 거예요. 이성, 오성. 이걸 어떻게 우리 머릿속의 뇌를 잘 실험실에서 분류해보면 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을 오성이라고 하고 어떤 부분을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딱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현상, 본질, 존재, 현상, 존재, 본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어떤 개념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개념들이 규정되고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동양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과 색의 그러한 동양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쪽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를 이해하는 것처럼 서양 철학에서는 현상, 이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이게 말하자면 색입니다. 색이고요. 존재, 이런 것들은 이건 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 그리고 본질은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물 자체, 딩, 안, 지라고 하는 용어일 거예요. 딩, 안, 지. 딩, 퓨어지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퓨어지, 안지예요. 물 자체와 이런 거 자꾸만 말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안 되겠습니다. 조금 나가겠어요. 아직 나간다고 앞에서도 곧 얘기했는데 자꾸만 이런 단어들이 걸려서 진도가 좀 그렇네요. 보겠습니다. 칸트는 물 자체와 현상과의 전통적인 대립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는 이 명제로서 모든 인간적 인식활동의 근본적 한계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제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존재 자체의 근본적 특징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했다. 내가 아는 대로는 하인리히 바르트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꾸준하게 이 방향으로 걸어갔다. 바르트는 신학자 바르트가 아니라 철학자 바르트예요. 바르트는 존재를 오직 현상에 대한 실체라는 의미로만 인정하고 현상을 현상되지 않는 존재 자체로 환원하려는 모든 기도를 배격한다. 결국 그는 현상하는 어떤 그것을 떠나서는 칸트에 따르면 현상은 생각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현상하는 행위 자체 안에 있는 형상적 내용으로 이해한다.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방언처럼 들릴 겁니다. 그러나 아주 세밀하게 어떤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의 의미가 지금 계속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 현상이에요.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날씨가 덥고 차갑고 하는 게 다 현상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 강의 맨 앞부분에 있듯이 어떤 아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앞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설명하는 거예요. 현상의 의미가 에이도스 안에 표현되어 있다는 진술은 이거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아주 근원적인 어떤 세계를 가리켜요. 에이도스와
현상과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뒤집어 놓았다. 실존으로서의 현상, 실존, 존재하고 다른 거예요. 실존.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러나 아까 existiar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짚었듯이 이것은 오히려 탈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실존할 수 있는 겁니다. 실존으로서의 현상이 모든 본질에 대한 개별보다 우위성을 차지한다. 따라서 바르트의 현상 이해는 후기 해겔학파의 상황과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후기 해겔학파의 상황에 있어서는 모든 본질, 영어로 이게 whatness라고 되어 있어요. what, 무엇, 어떤 것, ness, 이거 수석명사로 만드는 어미입니다. 본질, 이게 독일어로는 아마 Wesenheit라고 할 거예요. Wesen, 이건 본질인데, 여기 그 덕을 추상명사화해서 하이트, 어미를 붙이면 Wesenheit가 됩니다. 여기 영어가 이렇게 whatness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독일어가 Wesen으로만이 아니라 Wesenheit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본질과 모든 형상적 구조에 대립해서, 형상적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나온 그 한자를 통해서 보면 formal structure라고 할 수 있는데 진료와 형상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형상적 구조에 대립해서 현존재, 다자인이에요. 현존재와 실존 우위성이 되풀이돼서 추정되었다. 이 우위성의 주장은 그것이 인간에게 한정되지 않을 때 아직 거리는 멀다고 하여 앵글로색슨의 경험주의 전통과도 일치한다. 현상에 관하여서 바르트의 지향성, 즉 실존을 현상하는 것으로 보는 그의 견해는 순수한 사실성으로 실존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상 형태에 대해서 그 우수성을 스스로 증명한다. 그 근거는 현상의 개념이, 오자야 영이 아니라 개념인데, 현상 개념이 현상 안에 들어오는 행위와 현상은 어떤 것에 따라서 형상적 혹은 본질적 요소와의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한다는 사실이 있다. 자, 이 부분들 하나하나 다 따지자면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상 개념에 대한 하이니히 바르트의 새로운 해석은 어떤 사건의 내용의 해석 안에 항상 그 사건이 전제되어 있는 한 사건의 우연성, 즉 모든 경험의 역사성에 대해서 길을 열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적인 현상들에 대한 해석은 사건들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간다. 해석이라는 것은 해석을 일으키는 사건을 넘어감으로써 비로소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참이나 진리나 현상은 어떤 것은 그 나타나는 행위에서 그 내용이 완전히 드러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비로소 실존하는 것을 현상으로 특징 짓는 것이 정당화된다. 사건의 해석 과정에서 사건을 넘어가는 중에 현상과 존재 현상과 본질 사이에 상위가 새롭게 그리고 새로운 의미에서 대두한다. 해석 과정에서 사건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테마들을 첨주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해석 과정에서 사건을 넘어간다. 이게 내가 이해하는 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 앞에 이 컴퓨터 자판이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에요. 내가 구입을 했다거나 뭐 선물로 받았거나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있다고 하는 그 사건을 넘어서 이것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 자판을 내가 두들김으로써 이 자판 너머의 어떤 세계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걸 뛰어넘는 거죠.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런 주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테마들이 또한 소크라테스죠. 테마이기도 하다는 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 아니다. 즉 하나하나의 현상 안에 나타나 있는 무엇을 말할 때 오직 여기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곳에도 나타나는 어떤 것이 항상 이름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 일반성 때문에 에이도스는 아주 근원적인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의 현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판의 에이도스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현상으로 이 자판에 나타나긴 하나, 그러나 이 자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자판을 만들게 된 초창기의 어떤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뛰어넘는 거죠. 초월하는 게 뛰어넘는다는 게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에이도스는 그 현상들의 어느 하나에도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일한 에이도스가 다양하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과 결부되어 있다. 동일한 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에이도스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항상 남아있다. 사람은 이것으로부터 전혀 비플라톤적인 귀교를 끌어낼 수 있다. 그것은 즉 에이도스는 그 자체의 현상으로부터 혹은 다원적인 그런 현상들로부터 그것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 이상의 불확정성의 요소를 그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귀결이다. 어쨌든 하나하나의 현상은 언제나 그 안에 나타나는 에이도스의 여러 가능성의 오직 부분적인 실현으로서 자기를 제시한다. 예술작품은 그 법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적인 것처럼 생각된다. 예술작품 안에 있는 부분과 전체의 조화에서 본질과 현상의 차이는 어떤 의미에서 극복되어 있다. 이것이 예술작품의 완전성의 기초다. 그러나 일상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예. 여기서 현상의 다수성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현상의 불완전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예외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 안에 에이도스를 온전히 포함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창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가요? 요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187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첨존재와 현상의 분리나 그 양자의 동일성의 주장이나 어느 것이든 각각 그 반대편의 주장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어느 것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학자들이 다 헬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첨존재와 현상이 분리되는 거나 동일한 거를 말하는 것들이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와의 현상은 분리되기도 하고 동일하기도 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한다면 이 세계가 창조의 세계잖아요. 이 세계는 하나님께 창조한 건데 이게 현상이에요. 근데 현상, 피조물이 모든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건 분명하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인 건 아니잖아요. 이 양쪽은 분리됐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가 여기에 들어있으니 이게 하나님과 동일하다. 세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쪽을 포함할 때 이게
현상과 참본질, 그러니까 창조된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데아와 현상, 본질과 현상의 분리로부터 그것들의 상호 의존, 서로 상호 의속, 서로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로 향한다. 그런데 또 현상은 어떤 것의 현상과 현실 존재가 동일하다는 주장과 함께 현상과 본질의 차이가 새롭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어떤 것에 대한 해석은 이 세계에 대한 해석은 현상적인 것에 대한 해석은 불가피적으로 고립된 현상과 참 존재와의 분리 현상과 참 존재가 분리됐다고 하는 주장 이 옳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렇군요.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고립된 현상과 참 존재와의 분리를 말하는 거나 동일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나 각각 일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가 다른 쪽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과 존재의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통일이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통일이 좀 더 철저하게 표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문제만이 이제 남아있다 이런 겁니다. 까다로운 걸 우리가 지금 그래도 딱 붙들고 왔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네요. 현상과 존재, 그 근원적인 것이 존재입니다. 현상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동일하다고 하는 주장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 한쪽 면만 주장하는 거라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미래 도래로서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이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참 놀랍죠? 2000년 전 예수의 선포가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철학사에서의 현상과 존재의 그 숙제를 실마리를 풀어주는 단초 아니면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이런 말인 거죠.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